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이후 첫 작품인 서경별곡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대단원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 서정갈래의 흐름 단원에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흐름은 문학사라고 해서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열심히 배웠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부분들이 부디 기억나기를 바라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을 펼쳐주세요. 자, 서경별곡 1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찔해지죠. 외계어같이 느껴지는 고전문학 작품. 일단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서경별곡이 서정갈래 중 무엇에 해당할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고전문학의 서정갈래에는 고대가요, 향가, 민요, 한시, 고려 소교, 시조, 가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특징들을 머릿속에 빠르게 회상하면서 아닌 것들은 휘리릭 제끼면서 한번 보세요. 시간 좀 줄게요. 어떤 갈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더라도 큰 특징 중 하나가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따링들이 라는 부분이죠. 이런 걸 후렴구라고 하는데 후렴구와 같은 것이 있는 그런 갈래가 뭐였죠? 그건 바로 고려 소교입니다. 고려 소교는 고려의 풍속을 담은 노래라는 뜻으로 보통의 백성들의 감정들이 잘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줄여서 고려가요라고 해서 여요라고도 하고요. 소교라는 말 대신 가요라는 말을 써서 고려가요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려 소교는 일반 백성들,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 즉 민간의 노래를 말하는 건데요. 이 노래가 민간에 널리 퍼지고 유행하다 보니 궁중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궁중 소각은 그냥 궁중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연주되기 좋은 가락으로 조금씩 변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다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엔 가사가 기록되어 남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후대에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려 소교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첫 번째는 평민들의 소박한 생활이나 거기서 평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잘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애정이나 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 잘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민요적 율격인 사문보가 드러난다는 것과 연이 나뉘어져 있는 분연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요라는 것 또는 고려소교, 여요, 고려가요라는 것이 다 노래라는 속성을 담고 있는 명칭이잖아요. 우리가 산유화에서도 봤듯이 민요들은 대부분 민요적인 율격은 사문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려소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노래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같은 가락의 가사만 바꾸면 1절, 2절, 3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도 이 노래의 속성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나 교가가 1절에서 2, 3, 4절까지 있는 것처럼 고려소교도 그렇게 절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노래의 개념으로는 절이 나뉜 것이라서 나눌 분자를 써서 분절체, 시의 개념으로 보자면 여러 연으로 나뉜 것이니까 분연체, 그 여러 개의 장으로 나뉘어졌다 해서 연장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많을 뿐이지 결국은 그냥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고려소교의 특징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후렴구였는데요. 후렴구를 비롯해서 여음구, 조흥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고려소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 후렴구는요. 우리가 부르는 요즘 노래에서도 말하는 개념이라 좀 익숙할 텐데 행이나 연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음구는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를 말하죠. 여기에는 후렴구도 포함이 되겠죠. 행이나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여음구의 의미기도 한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든 후렴구는 여음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흥구는요. 돌 조자에 흥겹다라는 의미의 흥을 사용한 것으로 흥을 돋우고 그러면서도 운율과 율격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는 구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여음구나 후렴구는 대부분 율격을 맞추기 위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조흥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경별곡의 갈래에 해당하는 고려소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서경별곡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별곡 제목을 풀이하자면 서경에서의 이별 노래이니까 주로 어떤 정서가 드러나게 될 건지 예측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앞서 고려소교의 특징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전 고려소교가 가진 형식적인 특징이 서경별곡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연과 연이 나뉜 분연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는 분절체, 연장체라고도 했던 거죠. 이건 교과서 전문을 보면 교과서 여러분이 지금 같이 펼쳐놓고 보잖아요. 전체를 보면 크게 몇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죠? 3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맞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음구, 후렴구, 조음구가 있나? 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복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반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했을 때 아질가 라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죠. 닷곤데 아질가, 여해물은 아질가, 괴실한데 아질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눈에 쏙 들어오는 건 위 두어렁셩 타링들이 라는 부분이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은 모두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가 되니까 여음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음구의 여는 남는다는 의미인데요. 작품의 주된 의미에서 벗어나서 율격을 주기 위해 추가로 덧붙인 부분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고려소교가 궁중의 음악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음악적인 율격을 맞추고 악기의 반주나 소리에 맞추느라 들어간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질가 같은 건 서경이 띠로롱,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뭐 이런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 띠로링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 위 두어렁셩 타링들이 라고 하는 것은 검은고나 징소리 이런 걸 흉내낸 악기의 소리 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악기 소리를 흉내낸 구음이라고 봅니다.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는 사실은 위 두어렁정 다링디리 막 이렇게 소리를 진짜 내진 않잖아요. 근데 악기 소리를 이제 입으로 옮겨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율을 만들어서 흥을 돋우는 조흥구의 역할도 같이 해주게 되죠. 그치만 아질가와 위 두어렁셩 타링들이 이게 완전히 동일해 보이진 않죠. 위 두어렁셩 타링들이 요거의 경우는 행이나 연이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여음이죠. 그래서 얘는 후렴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지만 아질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질가는 후렴구가 되지는 못하지만 위 두어렁셩 타링들이 요거는 후렴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차이를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질가의 경우는 여음구와 조음구에는 해당되지만 후렴구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의 경우는 여음구, 조음구, 후렴구 모두에 해당합니다. 사용된 위치를 한번 비교해보면 아질가의 경우는 모든 행의 첫 음보, 그 뒤에 사용이 되면서 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위 두어렁셩이 있는 행 앞에는 없는데 모든 행의 첫 음보에 사용됐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는 건가요? 하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 부분은 그냥 후렴구에 불과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 두어렁성 타링들이의 경우는 모든 행 뒤에 붙어서 사용됨으로써 행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반복되는 부분들을 알아본 김에 이 부분들 이외에 또 반복되는 부분이 또 있을지 볼까요? 찾아봤나요? 각 행의 첫 어절들이죠.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여기서 서경이 같은 것처럼 첫 어절이 아질가를 경계로 해서 2번씩 다 쓰이고 있어요. 닷곤데, 여해물온, 괴실한데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율격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요소의 마지막 부분, 삼음보 율격이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뜻 봤을 때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이라고 하면 사음보처럼 보이는데? 또는 뭐 닷곤데, 아질가, 닷곤데, 쇼성경, 교유의 말은 이라고 하면 또 오음보처럼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음보를 따질 때는요. 반복이 되는 부분인 여음구를 다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부분 자체도 서경이, 닷곤데, 여해물온, 괴실한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다 빼보는 거죠. 그러면 삼음보가 나옵니다.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닷곤데, 쇼성경, 교유의 말은 여해물온, 질삼배, 발이시고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에 있는 서울이 마르는 이것만 조금 어색하게 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해석을 보면 그래도 끊어지는 부분이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형식적인 면들만 좀 훑어본 거고요. 이 부분들은 내용적 측면과는 관련이 없어서 내용 이야기하다가 이걸 말하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지금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내용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에서의 이별노래라는 서경별곡의 제목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작품을 봅시다. 1년의 현대어 풀이를 함께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의 서울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 나라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서울이라는 단어 자체가 수도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요. 서울의 지명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원래 고려의 수도는 서경은 평양이거든요. 평양이 아니라 괴경이었는데 뭐지? 하고 궁금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려시대에는요. 삼경이라고 해서 수도인 개경과 평양, 경주를 아주 중요한 도시로 생각했어요. 그중에 평양이 서경인 거고요. 그래서 서경을 수도에 버금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도는 아니어도 꽤 발전된 도시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행을 보면 닷곤데, 쇼성경, 고유의 말은 닦은고 작은 서울, 작은 수도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유의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되게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래 뜻풀이를 보면 사랑하지만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고전시가 단어 중에 괴다 라는 단어가 사랑하다 라는 뜻을 가졌다고 한 거 혹시 기억하나요? 원래는 괴요 말은 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뭔가 한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혹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되었을 거로 추정되는 단어입니다. 고유의 라는 단어가 새롭게 존재하는 걸로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 괴다의 변형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서울인 서경을 참 사랑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닦은 곳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길을 닦다, 터전을 닦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도시 하나를 잘 만들어 놓은, 잘 고쳐 놓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수도는 아니어도 수도에 버금갈 만큼 우리 지금으로 보자면 신도시 혹은 개발된 도시, 그러니까 집값 꽤나 오르고 투자 가치 있는 곳이라고 하면 될까요? 예전엔 그런 투자 같은 건 없었을 테니까요. 그냥 잘 다듬어진 좋은 도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텐데요.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별과 관련된 시다 보니까 우리 사랑 닦은 곳, 즉 임과의 추억이 쌓여간 곳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이 해석하는 관점은 2번보다는 1번입니다. 그런데 시를 보면요. 나 정말 좋은 동네 살아. 그치만 이라고 반전을 줄 것 같은 말을 좀 하죠. 첫 행에서는 서경이 서울이지만 다음 행에서는 그 잘나가는 작은 서울 사랑하지만 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뭔 말을 하려는 걸까 하고 궁금해해야죠. 다음에 보면 여해물온 질삼괴 바리시고 라고 하는데요. 여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여의다 라는 말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건 이별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과 이별할 바에는 질삼괴, 이거는 길쌈하던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쌈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자면 옷감 같은 걸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길쌈하던 배는 열심히 만들던 배, 옷감 같은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부분의 해석이 이별할 바에는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의 경계가 뚜렷했으니까요. 어쨌든 이별할 바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던 결과물 다 버리고 임을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행을 보면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괴다가 제대로 쓰였죠. 사랑해 주신다면 이라고 뜻이 되어 있잖아요.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괴실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기에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큰 차이는 없죠. 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또는 뭐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임을 따라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서경도 버리고 길쌈하던 배도 버리고 간다는 의미는 1번으로 해석하나 2번으로 해석하나 다 그대로입니다. 화자에게 서경은 여태 살아오던 곳이므로 화자의 삶의 터전이 될 텐데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질삼괴, 즉 길쌈하던 배도 자신이 살아가기 위한 생계수단이 되겠죠. 그런데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생계수단도 버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남자친구가 나랑 이별하지 않고 결혼하려면 교사 그만두고 가족이 함께 사는 서울 다 떠나서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야 해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따라갈까요? 상당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화자는 다 버리고 갈 수 있어. 나만 사랑해주면 울면서 따라갈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담긴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묻는 문제가 학습활동 1-1번에 화자가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화자는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별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별을 선언하고 떠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임의 입장에서는 다 버리고 너 따라갈 거야 하는 화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지금 다 살펴봤는데요. 1년은 서경과 관련된 노래를 하는 부분으로서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강한 사랑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 달,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1년은 분명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렇다면 구슬이나 바위는 무언가를 비유하려고 가져온 대상일지도 몰라 하고 예측해보고 읽어주면 더 좋겠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다고 하면 일단 구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니 바위는 구슬에게 시련이나 고난으로 여겨지는 존재겠네 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기니딴 그칠이 있까 나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을 연결하던 끈이겠죠.
비슷한 경험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구슬팔찌나 구슬 목걸이 같은 거에 떨어뜨리면 구슬은 끈에서 떨어져 분해되고 깨질지언정 끈은 그냥 남아서 바닥에 뒹굴었던 기억이 있어요. 잡아당겨서 끈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이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기니딴 그칠이 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합니다. 끈이 끊어지겠어? 라고 묻는 건 안 끊어져 라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려고 묻는 방식을 취한 것이니 서리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바위에 떨어지는 시련 앞에서 구슬은 깨지지만 끈은 끄떡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냥 물리적인 낙하실험 결과 같은 느낌인데요. 다음을 볼게요. 지문해를 외오곰 니어신달 천년을 외로이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는 거니까 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걸 얘기하겠죠. 외로이 살아간들 신이 딴 그칠이 있까 나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앞부분의 구슬 이야기와 문장 구조가 상당히 닮아있는 문장이 한 번 더 나오죠. 내용을 보면 천년을 외롭게 살아가도 믿음은 안 끊어져 라는 내용입니다. 천년의 라는 시간에 외롭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임과 어떤 사연에서든 헤어져 지내게 됐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이것은 화자에게는 시련이자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슬 이야기에 바위가 주는 의미와 닮은 것 같죠? 물론 사람이 천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오바다, 과장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천년으로 느낄 만큼 기나긴 시간을 헤어져 지내게 되는 것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 남편과 결혼 전에 선생님 남편이 2달 정도 미국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선생님 남편이 선생님에게 홀라당 빠져서 선생님과 데이트할 때마다 결혼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은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서 결혼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2달의 출장은 크나큰 시련이었죠. 이 여인네가 결혼에 대한 답도 안 주는데 2달이나 떨어져 지내야 하다니 그동안 사귀면서 막 오글거린다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영상통화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미국에 가 있는 2달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막 선물도 잔뜩 사오더라고요. 선생님을 못 믿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을 갖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잘 알 수 있죠. 화자의 경우 천년을 혼자 살아가도 여기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앞서 했던 서리법의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끄떡없이 견고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은 절대 천년을 떨어져 있어도 임에 대한 사랑, 믿음 이런 거 변치 않고 갖고 있을 거야 라는 걸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시련에 의해 깨어진 구슬은 임과 화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둘의 관계는 시련이나 고난으로 인해 긴 시간 홀로 지내야 하는 헤어짐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되더라도 끈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듯이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이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는 것을 이렇게 동일해 보이는 두 문장의 배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대꾸라고 하죠. 이렇게 이연에서는 구슬 노래를 통해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연을 마무리 짓고요. 표현적인 측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여기 나난이라는 부분을 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나 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작년에 고려조교의 다른 작품이었던 가시리를 공부할 때 봤던 여음구랑 똑같죠. 이 나난의 경우도 따로 해석이 되진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율격을 맞추기 위해 붙인 여음구이자 흥을 돋우는 조흥구에 해당이 돼요. 다른 부분은 서경별곡이 삼음보의 율격을 잘 맞추고 있는데 이 나난이 붙은 부분만 보면 나난이 없는 경우 기니딴 그칠이 있까 라고 해서 그냥 이음보, 신이딴 그칠이 있까 라고 하면 그냥 이음보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나난을 덧붙여서
의도적으로 사문보의 율격을 맞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3년으로 넘어갈게요. 대동강 넓은디 몰라셔.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노한다 샤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연의 흐름과 또 달리 바뀌어서 갑자기 사공이 막 소환되고 사공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보이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대동강은 서경에, 평양에 있는 강이죠. 사공 너 이 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놓은 거야? 하고 잔소리를 합니다. 사실 대동강이 넓기 때문에 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공이 배를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고 돈 벌어 먹고 살죠. 그러니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놓은 게 아니라 대동강이 넓은 줄 알기 때문에 배를 내어놓은 거죠. 그럼 화자는 왜 이런 당연한 사실을 지적질하며 막 역정을 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용을 볼게요.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네 각시도 럼난지 몰라서 로 다른 부분은 사실 해석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 럼난디가 뭐지? 하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할 거라서 일단 넘어갈게요. 멸배에 연진다 샤공아. 떠나는 배에 태웠느냐 사공아. 그러니까 네 각시 부인이죠. 부인도 럼난지 몰라서 떠나는 배에 태운 거야 사공아?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공이 태운 건 누굴까요? 1번 사공의 부인, 2번 화자가 사랑하는 임. 뭘까요? 당연히 2번이겠죠. 사공의 부인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부분들의 의미가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대동강이 엄청 넓어서 한 번 가면 돌아오기 어려운데 왜 배를 내어놓은 거야? 네 각시 럼난디 몰라셔. 아직 여기서는 럼난디의 의미는 모르겠지만 야, 네 부인이나 잘 챙기지. 네 부인 럼난지 모르고 떠나는 배에 내 임을 태우고 가는 거야 나쁜 사공아? 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럼난디가 뭔지 생각해 볼까요? 발음 비슷하게 시의 흐름을 고려하여 생각하면 첫 번째로는 넘는지, 넘을지 이렇게 봐서 강을 넘을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네 부인도 강을 넘어갈지 몰라. 네 부인도 너를 떠나버릴지 모르는데 왜 네 앞가림은 안 하고 내 임이 떠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또는 럼난디를 음란한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야, 네 각시, 네 아내 음란한 줄 모르고 즉 그러면 바람을 피거나 가정을 파탄낼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공도 임과 아내와 이별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 네 부인이나 잘 챙기지 왜 내 임을 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야. 네 앞가림이나 잘해. 라는 맥락으로 해석이 되겠죠. 또는 아예 이 핵을 통째로 야, 니까짓게 주제 넘은 줄 몰라서 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건 새로운 해석은 아니에요. 마누라가 널 떠날지도 모르니 사공 너, 니 코가 석자인데 주제 넘게 나서서 내 임을 대동강 건너가는 배에 태우고 있네 라고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은 사실 비슷해요. 이렇게 사공에게 진탕 퍼붓고 있는 화자의 말 속에 담긴 화자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 라는 문제가 학습활동 1-3에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화자는 임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넓은 대동강을 건너서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지만 왜 가는 거야, 이 나쁜 놈? 하고 그 원망의 마음을 표출하고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전통적 여인으로서 감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표현을 할 수 없어. 혹은 내가 속상하다고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긴 좀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 말라고 말리거나 원망하면 임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 대신 가슴 속에 막 불같이 피어오르는 그 감정, 이거 풀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대상이 바로 누구인 거죠? 사공인 것입니다. 사공을 대신 원망하고 가만히 잘 있는 사공의 아내를 나쁜 여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화자가 사공의 아내를 알기나 하겠어요? 모르겠지. 그래서 사공은 여기서 원망의 대상, 비난의 대상이자 이별에 대한 책임을 전가, 떠넘기는 그런 대상,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화자의 마음을 책임져 줘야 하는 존재는 사공이 아니라 임인 거잖아요, 임. 내 남친이나 여친이 나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막 택시 잡아타고 가버릴 때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택시기사 때문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택시기사 나빠, 뭐 택시기사 가정이나 충실하지, 왜 내 남친, 뭐 여친을 데려간 거야? 흥, 칫, 뿡,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이렇게 엉뚱한데 화내는 장면이 좀 뭐 짠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좀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럼 남은 부분을 이어서 볼게요.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이건 대동강 건너편 꽃을 이라는 뜻이고요. 배 타들면 겉골이이다 나난. 배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동강 건너편에 배 타고 들어갈 주체는 누구겠어요? 나를 떠나서 간 임이 되는 거겠죠. 그 임이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면 나와 완전하게 헤어진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는 대동강 건너편의 꽃을 꺾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꽃들, 뭐 장미, 민들레, 뭐 이런 걸 이미 워낙에 좋아해서 대동강 건너편에는 다른 꽃들이 많네, 신나 하면서 막 꺾을 거라는 것을 굳이 이 시의 마지막에 썼을까요? 사공에게 막 열폭하고 이미 떠나는 상황에 막 괴로워하는 그런 화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여인을 꽃에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임께서 나와 이별하고 떠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꽃은 이미 만나게 될 새로운 여인, 그러니까 나보다 매력이 뿜뿜 넘치는 아름다운 여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나를 떠나서 먼 길을 갈 때 임을 떠나보내면서 가지게 될 화자의 안타까움이나 불안감, 그게 여기서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동강은 너무나 넓어서 한번 떠나기도 어렵고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게임 오버가 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강이라는 소재는 이별의 공간으로 많이 쓰이곤 해요. 여기서도 대동강은 너무 넓어서 한번 가면 다시 안 올 이별의 공간, 이별의 장소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대동강 건너면 끝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간이니까 임과의 단절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3년은 대동강과 관련된 노래였고요. 떠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과 사공에 대한 원망, 이게 잘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년에서는 서경이라는 자신의 삶의 터전, 질삼괴라고 하는 자신의 생계수단, 이 모든 게 다 소중하지만 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 버리고 갈 수 있다고 이별을 거부하는 사랑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연에서는 구슬노래를 통해 구슬이 깨어져도 그것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도 변치 않음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강렬한 믿음을 보여준 화자가 3년에서는 이미 떠나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사공도 원망하고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도 합니다. 임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1, 2, 3년에 일관성이 없어. 화자의 자아 분열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은 임과의 이별이라는 소재죠. 서경별곡이라는 제목에 충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맥락이 다른 이유는요. 서경별곡의 갈래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 소교라고 했죠. 민간에 널리 불린 노래, 유행가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서를 드러내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그것을 기록할 문자를 백성들이 알지는 못했잖아요. 한자라는 어려운 문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게 바로 고려 소교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암기에 의존해서 서로 노래 부르고 전승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내용이 계속 변화하게 되겠죠.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별 노래라는 것에는 충실하면서도 내용의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연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당시의 유행가다 보니까
이연과 같은 구슬노래는 서경별곡뿐 아니라 정석가와 같은 다른 작품에서도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학습활동하면서 얘기할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전체적인 흐름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렇게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국어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국어가 좋아집니다. 즉, 여러분을 돕게 되는 거죠. 국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고 늘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